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정신을 차리지. 미국의 보호가 없다면 한국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주한미군 감축 검토, 첨단 기술 수출 제한까지 한미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강경책들이 연이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한국 강경파이자 줄곧 한국을 보호국 취급해온 패터슨 교수의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대학을 방문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나라를 내려다보기만 하던 워싱턴의 저명한 학자가 갑자기 세미나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가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 패터슨 교수의 충격적인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패터슨입니다.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안보 정책을 연구해왔고 특히 미 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런 시기에 마침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유력 인사들도 제 시간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데 아시아의 작은 대학을 위해 이 귀중한 시간을 써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위대함을 가르쳐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아무리 현대적으로 보인들 결국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웅장한 터미널과 유서 깊은 역사와는 비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23년 1월 FAA 미국 연방항공청 컴퓨터 시스템 장애로 미국 전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고 댈레스 공항도 대혼란이었다는 뉴스가 잠깐 떠올랐지만 쓸데없는 생각이라 지워버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거쳐간 곳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VIP 입국장에서 제 앞을 지나가는 한국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의 위엄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VIP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공손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라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아마도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걸 겁니다.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한 젊은이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저 그런 동양인 학생이었죠.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워싱턴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흔한 유학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너무 문을 넓게 열어준 탓에 요즘은 이런 학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았죠. 어느 대학에 있었죠? 조지타운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조지타운이라고? 하긴 교환학생 정도야 받아주겠죠. 아, 혹시 패터슨 교수님 아니신가요? 이런,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제법이군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도 제 명성이 알려졌나 봅니다. 맞아요. 제 수업을 들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교수님의 한미동맹에 관한 최근 논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말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동양인 학생이 내 논문을 읽었다고? 내용은 이해도 못하면서 글자나 읽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다행히 화제를 돌렸군요. 저는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공항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미국 덕분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런 발전은 불가능했겠죠. 학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런 명백한 사실을 모른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의 발전에는 우리만의 노력도. 젊은 친구, 이런 한미 관계의 역사는 자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네. 저는 우쭐한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대화는 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었죠. 내일 세미나에서는 이런 순진한 생각들을 확실히 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만난 무례한 학생 때문에 밤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미나 30분 전 국제학대학원 로비에서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진호 교수라고 했죠. 패터슨 교수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교수님의 최근 논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동양인다운 예의겠죠. 그럴 만도 하죠. 최근 제 연구가 워싱턴 정가에서 꽤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 학문적 가치만을 추구했을 뿐입니다만. 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진호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제 의도대로 제 논문의 영향력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테니까요. 그나저나 청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통 수백 명 규모의 강연만 하다 보니 오늘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 80여 명과 교수진 몇 분이 참석하십니다. 작은 규모라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에 박진호 교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혀요. 제가 그들의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해드리죠. 국제학대학원 대강당에 들어서자 수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진호 교수가 말한 대로 80여 명 정도가 앉아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작은 세미나에 불과했죠. 앞줄의 교수진들은 공손한 표정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어제 공항에서 만난 그 학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왜 이리 거만한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니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제 강연이 끝날 즈음엔 분명 그 날카로운 눈빛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뀔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주제는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넘기며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군의 발전은 실로 인상적입니다. 청중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을 밟을 차례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군사기술과 정보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2만 8천여 명의 정예 병력을 이 땅에 주둔시키며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위비 이야기를 꺼낼 밑밥 깔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요구가 아닌가요?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나토와 주한미군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집단방위 체제의 일원이지만 주한미군은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곳에서 우리 미군은 24시간 실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는 그 어떤 동맹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가치를 지닙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유럽의 나토군은 순환 배치지만 주한미군은 상시 주둔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 분담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학생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이 특별한 관계가 정말 한국을 위한 것일 뿐일까요?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에 대한 답도 준비되어 있었죠. 여러분, 국제정치에서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의 균형이죠.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이 얻는 안보 이익의 가치를 결코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과연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군의 정보자산과 전략자산 없이도 충분할까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런 영상일 거라 생각했었죠. 화면에는 현무5 미사일이 등장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무기라는 설명이었죠. 곧이어 KF-21 전투기와 한국형 SLBM도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작은 탄성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건 AI 기반 드론봇 시스템입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고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인 발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전은 이런 개별 무기 체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죠.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전략과 작전 운용 능력입니다.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자산, 전략자산,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은 쉽게 대체할 수 없죠.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위성감시체계,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까지.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차례로 등장했죠.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제 질문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의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하는 학생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죠. 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어도 핵위협 앞에서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답변을 이어갔죠. 국제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발언권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이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어떤 동맹국으로 보고 계신가요?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 고객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안보 위협을 함께 해결할 파트너로 보시나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과 나눴던 솔직한 대화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늘 강조해왔던 동맹의 가치. 물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표현을 고르고 있던 중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뒤에 숨겨진 진짜 생각이 궁금합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찌른 거죠. 보호자로서 미국의 책임이 있기에 제 말끝이 흐려지자 학생은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제 이중적인 태도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죠. 더 이상 교묘한 말장난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저는 말을 하는 순간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학자가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죠. 드디어 진심을 말씀해 주시네요. 학생의 말에 강당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지키려 애쓸 필요가 없어진 이 상황이 오히려 답답했던 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교수님, 잘못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강당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명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솔직한 실리주의적 입장의 표명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좋습니다.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는 없애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은근한 설득이나 우회적인 표현은 없었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면 그만한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논리는 돈을 더 내면 동맹국이 되고 덜 내면 그저 보호국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계 정치는 도덕이나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드디어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죠.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어요. 오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죠.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던진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는 듯했죠. 교수님께서는 결국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끝까지 가보기로 했죠. 동맹이라는 말이 주는 낭만적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수록 더 많은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시는군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펼친 실리주의적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 순간 저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는 또 다른 가치들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강당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논리가 완벽하게 자가당착에 빠진 순간이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연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미국은 단순한 실리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안보를 위해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매년 8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미국만을 위해서일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해온 설득의 순간이었죠. 그때 한 학생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님, 2024년 10월에 체결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서는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안보를 위한 희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네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국익과 세계 안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해져야 동맹국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동맹의 공정한 협력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필요 때문 아닌가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교수님, 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항상 미국의 경기 침체기와 맞물려 있을까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였죠. 이게 정말 세계 안보를 위한 걸까요? 순간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안보라는 것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동맹의 가치와 공동의 안보를 강조하시다가 이제 와서 비용과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수님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생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보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건가요? 한 학생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안보라는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과 현실의 공존인가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동맹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 학생의 건방진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싶으셨나요? 강압적인 동의를 바라셨나요?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의 솔직한 목소리를 기대하셨나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워싱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서류를 챙기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강당을 빠져나오면서도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했지만 꾹 참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진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전 강당에서의 굴욕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상관없었습니다. 당장 귀국 일정을 앞당겨야 했죠. 창밖의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이 제 무력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밤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래도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온 다음 날, 저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컴퓨터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동료 교수 톰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글쎄.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책상 위에는 제가 그동안 써온 논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안보 체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의무, 미국의 군사적 우위. 모든 제목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죠. 다음 주면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원할 겁니다. 국방부도 그런 방향의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겠죠. 진실을 보고하자니 제 입지가 위험해질 것이고 거짓 보고를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솔직한 고백이자 성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제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패터슨 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터슨 교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들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 결국 세미나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패터슨 교수. 자신의 오만함은 인정하지 못한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 우리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놀라운 감동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